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큰 공은 최고 지휘관에게 돌아갑니다. 즉 더 큰 군을 몰아낸 1등 공신은 최영이 됩니다. 이로써 49세의 최영이 고려의 권력자로 떠오릅니다. 이승계 역시 큰 공을 세웠고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계는 기뻐할 겨를도 없이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향합니다. 여진족을 몰아내야 하니까요. 2월 1일에 그가 철령에 당도한 순간 고려 군사 모두가 기뻐하고 사기가 저절로 오릅니다. 한방신, 김귀 등과 연합해서 이승계는 삼면에서 공격을 퍼부어 단번에 여진족을 물리칩니다. 잃어버렸던 지역들도 몽땅 수복했습니다. 삼선과 삼계는 여진 땅으로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한방신을 보좌하던 젊은 종사관이 정몽주였습니다. 30세의 이승계와 28세의 정몽주가 서로 친분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족 반란을 다스리는 것도 버거운 처지의 원순제는 고려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원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5월에 황태자와 대립하고 있던 보르테무르가 군사를 이끌고 연경에 들어옵니다. 그가 승상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어 어사대부 토켄테무르와 평장 로디샤가 고려 왕은 공이 있고 죄가 없는데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9월에 공민왕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록입니다. 호군 장자온이 원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께서 왕을 복위시키고 최유를 함거에 넣어 고려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잠깐 8월의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인택 등을 유배 보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장인 오인택은 17회에서 보았듯 공민왕의 피난 논의를 중지시킨 인물입니다. 공민왕의 왕위를 지켜낸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군사들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인택과 문신인 김달상이 앞장서서 첨슬직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모아 더 큰 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군을 몰아내고 나니까 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위직 무신들이 엄청난 수로 양산되고 이에 비해 문신들의 품계는 낮아집니다. 근무 경력이 낮은 하급 관료가 상관이 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오인택과 김달상에게 죄를 묻습니다. 기록을 올리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한자어들이 들어있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쓰이는 우리말로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오인택과 김달상은 관리를 선발하고 임명하면서 어진 사람들은 버려두고 친인척을 등용하여 공로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뇌물만 살핀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천한 사람들이 나라 안팎에 널리 깔려 있어 화합을 해치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게 없어 내가 심히 안타까워하는 바이다. 마땅히 물러나게 하여 먼 곳에 보내어 하늘의 뜻에 답할 것이다. 공민왕이 두 사람을 귀양 보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오인택과 김달상의 잘못도 있었겠죠. 하지만 첨설직을 내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료 범람은 그동안 누적되어 생긴 결과였지 두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관료 범람으로 나라가 워낙 시끄러워지니까 공민왕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걸 공민왕도 압니다. 김달상은 곧 복직되고 오인택은 신돈이 정권을 잡을 때 복직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공민왕의 통치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실컷 부려먹다가도 골치 아프다 싶으면 가차없이 내팽개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인택과 김달상이 귀양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누구든 나서서 인사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사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등장하겠지만 신돈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손대는 일이 인적 청산입니다. 1364년 10월 11일 원의 한림학사 기전용이 국왕보기의 조서를 가져옵니다. 이로써 공민왕은 공식적으로 복위합니다. 약 2년 가까이 비공식 왕이었다가 다시 정식 왕이 된 겁니다. 고려조정은 덕흥군을 송환해달라고 정식으로 원에 요청합니다. 원 정부는 그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군의 칭호를 박탈하고 영평부로 귀양을 보냅니다. 압송되어 온 최유는 투옥되어 11월에 처형됩니다. 10월 25일에는 이공수를 비롯해 임박, 이자송, 홍순 등이 원의 억류에서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고려조정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베풀고 이들의 빛나는 충절을 찬양했습니다. 공민왕은 이들에게 관직과 곡식을 내려 포상했습니다. 이제 폐위소동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공민왕의 나이는 35세이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입니다.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 맞서서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분명 원은 예전의 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고려의 상국입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복위에 감사하는 표문을 원황제에게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한족 반란 세력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구들은 여전히 극성스럽게 설쳐대서 고려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왕위를 지켜냈다고 하지만 공민왕이 마음 편하게 지낼 상황은 아닙니다. 1364년 10월의 시점에서 그동안 공민왕이 겪었던 여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2세에 왕위에 오른 뒤 약 5년간은 세도를 부리는 기철 일파에 눌려 지냈습니다. 이후 기철을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등 신바람을 냈습니다. 그러나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을 적에게 내주고 1년 이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어 나하추를 격퇴하기가 바쁘게 덕흥군으로 또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무장들의 죽음과 흥왕사의 변까지 겪었습니다. 공민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의 길이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즉위 초 무장의 힘을 억누르려고 폐지했던 정방이 어느새 부활해 있었습니다. 이후 정방의 완전한 폐지는 위화도 회군 뒤에 이승계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세운이나 안우와 같은 무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최영과 이승계 같은 신흥무장이 부상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끄떡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건적과 덕흥군 격퇴 과정에서 많은 공신이 탄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장 출신입니다. 무서운 수로 늘어난 무장 세력, 넘쳐나는 관료들, 변함없는 권문세족, 먼저 이들부터 정리해야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 혼자만의 힘으로 이들과 전쟁을 벌이기란 벅찬 일입니다. 이들과 맞서려면 공민왕이 믿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천성이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개혁한다면서 그가 부산을 떨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만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35세라는 나이가 희망적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공민왕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편조라는 성녀입니다.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공민왕은 분명히 힘으로 덕흥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왕권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364년은 그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또 다르게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노국 공주가 봄에 임신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래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직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만큼 공민왕을 비롯해 왕실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노국 공주의 임신은 왕실의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공민왕은 남몰래 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킵니다. 그 뒤에는 신돈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성녀 편조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